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컨텐츠는 런던 더비입니다. 이 런던 더비는 첼시가 홈에서 아스널한테 고전하기도 했고, 한 팀을 상대로 홈에서 3연패한 기록은 정말 드문 기록이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된 경기였는데요. 경기 스탯도 보시면 아스널이 점유율이나 XG값 그리고 슈팅 기록까지 첼시를 상대로 압도했다고 봐도 무방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스널이 이기긴 했지만 나름 무딘 경기력을 보였다는 반응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아스널이 똑똑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첼시를 여러 차례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오늘 분석은 포터가 경기 때 준비했던 전술은 무엇이었고 왜 잘 풀리지 않았으며 아스널이 어떤 이유에서 똑똑하다고 하는지를 중점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터는 이번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포백을 준비했고 4-2-3-1 형태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포지셔닝에서 스털링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로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도 4-2-2-2 형태로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서 첼시는 기본적으로 좌측면에서는 빌드업을 풀 때 마운트가 사이드 쪽을 통해 내려오거나 조르지뉴가 치과 짝을 이루었을 때 왼쪽에 위치하지만 볼은 주로 가운데서 받아 풀려고 하거나 가운데에서 볼을 받고 좌측면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빌드업을 풀기 위해서는 마운트가 내려와 풀어주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의 히트맵을 먼저 보시면 좌측면 공간에서 내려오는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첼시가 겪었던 문제점은 마운트가 내려와서 빌드업을 풀어줄 때 앞쪽에 있는 오바메양이나 마운트보다 비교적 오른쪽에 위치했던 하베르츠와의 거리도 멀었고, 경기 장면 중에 2차례 정도 나왔는데 간격이 멀어지면서 쿠쿠렐라가 오바메양을 향해 주는 패스도 사실상 거리가 먼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게 차단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만약 길이가 긴 패스가 이루어져도 마운트가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빠른 템포로 가져가야 할 때는 선수 개인 기량에 맡겨야 하는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4-2-2-2이면 전방에 있는 오바메양이나 스털링이 좁혀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측면으로 넓게 이동하고 넓게 이동되었을 때는 사이 공간을 마운트나 하베르츠가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을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좌측면에서 사실상 그런 그림이 나오기 힘든 구조였고, 마운트가 내려와도 하베르츠가 가운데서 마운트 대신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가기도 하고 소유해주기도 하는데, 주로 소유해줄 때 오바메양과 스털링이 가운데서 뭉쳐있으면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마운트가 내려가 있으면서 결국 오바메양과 스털링은 가운데 위치했다가 대각선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생길 수 있는 가운데 공간을 그나마 하베르츠가 공략하게 하는 패턴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패스맵을 보시면 좌측면에 위치했던 쿠쿠렐라와 마운트의 패스 길 중에 오바메양을 향했던 패스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측면은 좌측면과는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측면도 맨디나 실바를 통해 길게 스털링을 향해 볼이 넘어갔을 때 2차례 좋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스털링이 소유하고 비교적 이선에서 마운트보다는 높게 위치했던 하베르츠가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쇄도하는 오바메양이나 오바메양이 만든 공간을 통해 마운트가 들어오는 공격들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선수들의 호흡이 잘 맞지 않아서 공격 기회가 무산되었지만 그나마 우측면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측면도 좌측면처럼 하베르츠로 내려오면서 푸르는 의도가 있었지만 하베르츠가 내려왔다가 측면으로 빠진다든지 내려오려는 의도를 차단하려는 마르티넬리의 수비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측면에서는 공격 전개가 롱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측면이 잘 풀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아스널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아스널은 후방에서부터 주로 2-3 형태를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4-2-3-1 형태로 위치하지만 파티가 원볼란치로 있고 진첸코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베나이트까지 이어져 2-3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전반전까지는 첼시도 4-2-3-1 형태에서 전방 압박을 골키퍼나 센터백에게 강하게 가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먼저 잡고 오바메양이 센터백 한 명을 물기 시작하면서 아스널의 3선을 1대1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스널 선수들이 공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알 수 있고 왜 올 시즌 아스널이 잘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상황 먼저 보면 거의 3-2 빌드업 형태에서
벤 화이트는 가운데로 몰릴 때 반대편으로 받아줄 수 있는 위치를 잡고 있고 거의 1대1로 물리고 있을 때 진첸코는 자신을 마크하는 스털링을 딸려 나올 수 있도록 내려오고 가브리엘이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는데요. 이렇게 공간이 열리고 가브리엘이 전진하면서 치크는 자기가 마크하고 있는 자카를 놓아주고 앞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측면까지 열리고 자카가 사이 공간으로 위치해 이런 공간을 더 빠져들어갔다면 템포를 더 빠르게 살릴 수도 있었고 제주스가 내려오면서 웨데고르는 가운데 위치하고 이번 시즌 아스널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선을 통한 측면 전환도 빠르게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 장면을 집중해서 보면 이번엔 진첸코가 넓게 위치하고 파티가 원볼란치로 위치할 때 기본적으로 아직 첼시 수비 진영이 갖춰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진할 공간이 생기니 가브리엘은 전진해주고 제주스가 내려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찰로바가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게 되고 치크가 제주스를 견제하게 되면서 찰로바가 자카를 견제하는 상황이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찰로바 같이 센터백이 내려가게 되면 항상 수비 라인은 풀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풀백과 센터백이 간격을 좁히면서 상대가 침투할 수 있는 루트를 차단하는데 이렇게 풀백이 좁히는 과정에서 마르티넬리가 안쪽으로 들어와 침투를 하게 되면 아스필리쿠에타는 단순히 뛰어들어가는 마르티넬리를 데리고 가면 되지만 여기서 스털링이 마크하던 진첸코도 마르티넬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 측면에서 침투하기 때문에 아스필리쿠에타가 좁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좁힐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이 올 시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패턴 중 하나는 측면에서 마르티넬리나 사카가 측면에서 위치할 때 풀백의 오버래핑이나 웨데고르나 자카가 상대 수비의 더블 수비를 분산시켜주고 앞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윙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균열되거나 간격이 멀어지는 수비 틈을 통해 파이널 서드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공격수들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기회들을 자주 만들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정말 영리하고 왜 올 시즌에 아스널이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